권고가 유엔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용과 범위 모두 불충분한 합의라는 지적입니다. 권고 형식이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1124일째 처음으로 미 수습자 유해가 선체에서 발견됐습니다. 유골이 많이 발견됐던 뱃머리 쪽 선실에서 수습됐고 단원고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선내에서 유골이 많이 발견됐다는 기사에 직접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 수습자 엄마의 절절한 마음에 공감하며 빠른 수습을 기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외무성 최선희 국장이 북미 비공식 대화를 마친 뒤 여건이 되면 트럼프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와의 대화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한 새 정부 대표단이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 고위층을 만날 예정인데 악화된 한중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정윤회 문건 조사와 수사가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전방위 재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동시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병원과 기업을 공격했는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도 감염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유엔이 권고했습니다. 내용과 범위 모두에서 불충분한 합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 형식이지만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가 기금 10억 엔을 내고 총리가 사과 한 번 더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엔 인권위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어제 6년 만에 한국 관련 보고서를 내면서 이 위안부 합의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 합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고 진실규명, 재발방지는 물론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에도 실패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합의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이제 38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와 고문방지위원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꾸준히 촉구해온 기관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유엔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재협상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 정부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 대한 권고일 뿐이다.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SBS 최선호입니다. 네, 그러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거출해 10억 엔이 우리나라에 전달됐습니다. 그럼 유엔 기구는 왜 이게 불충분한 합의라고 본 건지 김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은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먼저 보상 문제에선 금전적 보상만 하는 건 피해 구제에 충분치 않고 부적절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작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부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합의에는 막을 대책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 자료를 계속 발굴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과서 기술과 사료관 건립 등으로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빠져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합의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배제해서 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조차도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협상을 공언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법적 책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화제 이것이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 데다 국제기구 권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재협상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민주당 중진인 박병석 의원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지도층과도 만날 계획이어서 한중 관계 개선에 신호탄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내린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대표단은 중국 고위층과의 면담 계획부터 밝혔습니다. 월요일 날은 중국 지도층 인사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대표단의 방중 명분은 중국이 주최한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힘주어 추진하는 행사로 세계 29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13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은 배제해왔습니다. 중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청장을 보냈고 우리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중국 혼자만 나갈 수는 없고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과 같이 손잡고 같이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 대표단이 사드 문제를 논의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논의는 불가피합니다. 중국 측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단은 미국이 초청 자체에 항의했던 북한의 김영재 대외경제상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북한 또 미국도 대화 재개를 위한 탐색전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공식 대화를 마친 북한 외무성 최선희 국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북미 간 비공식 채널 대화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북한 외무성 최선희 국장이 베이징 공항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묻자 여건이 되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 하고 대화하죠.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남조선하고 대화할 준비는 있습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습니까? 가야죠. 책임 있는 북한 당국자가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밝힌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뒤 처음입니다.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을 만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화답으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이 여전히 많이 달라서 당분간은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남북 대화에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특정한 상황을 강조한 건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홍은동 사저를 떠나 청와대 관저에 입주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삿짐을 싸던 도중 민원인에게 컵라면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짐가방을 들고 자택을 나섭니다. 청와대 관저 정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머물러온 홍은동 집을 떠나는 겁니다. 김 여사는 경비원과 관리인, 환송 나온 이웃들과 손을 맞잡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와대 가시면 좀 못 보겠네. 외모가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문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 자택에서 기르던 풍산개 마루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는 떠나기 전 한 40대 여성이 찾아와 고충을 이야기하자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60대 여성이 배가 고프다며 집 앞에서 소리치자 집으로 데려가 컵라면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첫 휴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들과 함께 북악산에 올랐습니다. 정상 근처에선 등반 중이던 일반 시민들과 깜짝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산행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욱 인사수석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정도 산행을 마친 뒤 청와대 직원 식당에서 기자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며 대선 기간 고생이 많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과거 조사와 수사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전방위 재조사를 예고한 겁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 처리는 잘못된 조사였고 잘못된 수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단계인 민정수석실 조사와 뒤이은 검찰 수사 과정이 부실하거나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최순실 씨의 남편이었던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의 정기적 회동과 최 씨가 권력 서열 1위라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 작성 경위와 유출 경로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 33일 만에 이 문건이 사설 정보지 수준의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 재조사와 함께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수사 라인은 임관혁 특수위부장, 유상범 3차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이 덮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며 실체를 규명한 뒤 결과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의 각종 수사 개입 혐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한 청와대 내부 자료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성의 한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20, 3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건물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남성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허둥지둥 달아나다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나 모습을 감춥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여학생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20, 3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자고 있던 21살 A양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비명소리가 너무 황급하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몇 초 후에 또다시 그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은 이 남성이 기숙사 창문 방충망을 찢어 침입한 것으로 보고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쯤 서울 합정동의 한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50만 원어치의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 6명이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강풍에 외벽이 떨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계속됐는데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터널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살 장모 씨의 차에 난 불을 끄느라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낮에 밖에 나갔다가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갑자기 내렸는데 곳곳에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황사가 말썽입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시민들은 옷이나 종이 박스까지 뒤집어 쓰고 비 피하기 바쁩니다. 우산이 있어도 바람이 강해 펴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동과 아산, 서산 등에는 거센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마치 장대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박 아프니까 나와 그냥 와. 오늘 중부지방의 분바람은 최고 초속 25m 안팎. 강풍에 고성에서는 배추밭을 덮어두었던 비닐이 찢겨 날아갔고 정주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낙뢰도 오늘 하루 동안 3,000번 넘게 떨어졌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상승류가 만들어져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관측되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온 한랭 전선은 현재 대부분 동해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랭 전선이 지나가자 황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황사는 오늘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서쪽 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네, 해킹당한 컴퓨터 화면입니다. 사용자의 중요한 파일을 열지 못하게 한 뒤에 이 파일을 보고 싶으면 돈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납치한 사람의 몸값을 뜻하는 영어 랜섬에서 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겁니다. 어제부터 유럽과 아시아 약 100개 나라에서 동시다발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병원을 공격해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감염 의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졌습니다. 영국은 40여 개 병원이 환자 기록 파일을 열지 못해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Yeah, I was supposed to have a stent put in over the weekend, but they can't do it now because of all this computer hacking. 러시아는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컴퓨터 1000여 대가 공격을 받았고 스페인은 통신사와 언론기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만 99개국 7만 5천 건이 넘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파일이 암호화돼 열 수 없게 되고 이 암호를 풀려면 가상화폐를 사서 특정 주소로 보내라는 협박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확산된 랜섬웨어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는 워나크라이의 한 종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학병원에서 랜섬웨어 의심 정황이 나타나 관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해커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상 복구할 방법이 없어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자료들을 잘 백업을 해놔라, 카피본을 만들어놔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감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흔히 단톡방으로 부르는 단체 대화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쉬는 날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 때문에 직장인들에겐 단톡 감옥이라고도 불립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퇴근 후 밤 9시가 넘어도 계속 들어오는 업무용 단톡방 메시지. 심지어 휴일에도 회사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상사의 메시지까지. 요즘 이런 단톡방은 직장인들에게 단톡 감옥으로 통합니다. 열어보기 전에도 가슴이 좀 답답해지죠. 굳이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상사도 할 말이 많습니다. 단톡방, 안 하면 꼰대, 많이 하면 오지랖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래도 이제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제나 모임, 친구 등 사적 단톡방이 많은 대학생들도 스트레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 엄청 막 하면 솔직히 저는 뭐 제가 이걸 왜 봐야 되지 싶기도 하는데 계속 알람은 오고 데이터 나가고. 마음대로 단톡방을 탈퇴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일어나는 인간관계가 사회 활동이 오프라인의 그런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는 이젠 주요 단체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단톡방. 서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는 업무 지시 같은 거를 단톡방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 일할 때 하고 그다음 일하지 않을 때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가 되게. 근무 시간 외에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가운데 자체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기업들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네, 다시 청와대 소식입니다. 이번 청와대 직제 개편의 핵심은 국가안보실 강화와 정책실의 부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두 조직을 이끌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선은 정부 출범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그 이유는 뭐고 또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문준모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이 담당하던 외교, 국방, 통일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통합했습니다. 안보실이 외교, 통일, 국방부에 국정원 기능까지 관장하는 막강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된 겁니다. 청와대 직제 개편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인선 발표가 예상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와 군 출신 인사들 간 치열한 경합이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문재인 캠프 외교정책 자문단장이었던 정의용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독일 대사, 삼군 사령관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물망에 오릅니다. 특히 정 전 대사는 최근 문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통화할 때 배석할 만큼 신임이 두터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4년 2개월 만에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누굴 발탁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경제와 사회, 정책 업무를 다뤘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경제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경합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현 교수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김동연 총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어서 정부 부처 업무를 잘 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내일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입니다. 역대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장면이 오늘까지 많이 나왔는데 정치부 정영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 1호, 2호에 이렇게 직접 서명을 하는 모습도 봤는데 이것도 좀 낯선 장면이었어요. 네, 취임 첫날에 바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라는 1호 업무 지시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이런 2호 업무 지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일정과 내용만 공개한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업무 지시 서명 장면까지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표적인 공약 이행을 말이 아닌 문서로 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공식적인 통치 행위다, 또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초기에 주로 인수위 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업무 방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창구로 이제 활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기 대선으로 이제 인수위 자체가 없고 또 수석 인선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 자체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낯설기도 하지만 참 소통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청와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정 운영을 하시면서 특별히 의미 있거나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은 업무 지시 형태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집권 초기에 가장 중요한 추진 동력인 여론의 지지를 얻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입법이 어려운 사안들이 있다면 대통령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2기 조사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키겠다고 공약이 돼 있고요. 또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에 그 상징적인 공약을 실행하거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또 이걸 설명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 이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절실한 바람이기도 한데 경영계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나모 씨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사흘 일하면서 한 달에 60만 원을 받습니다. 시급 6,470원, 최저임금을 받는 겁니다. 받는 돈의 절반을 월세로 내고 나면 늘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월세 때문에 알바를 시간대를 늘리지 않는 이상 생활을 못해요.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절실한 소망입니다. 인간적 품위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15% 이상씩 올려야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85%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해 임금을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편의점, PC방 이런 데입니다. 이미 이제 6,470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병행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연구원은 영세업체의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고 임차료 인상 제한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네,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에서 오늘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세월호 수색팀이 다수의 유해를 발견한 것은 오후 3시 40분쯤. 유해는 상위에 쌓여 비교적 온전한 형태였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2점의 유해가 먼저 수습됐고 어제는 하위와 함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선체 수색 25일 만에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미수습자 유해가 처음 수습된 겁니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4층 뒤편 객실로 지난 10일부터 잇따라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된 곳입니다. 어제 발견되지 않았던 부위들의 골편들이 다수 발견되어 수습되었습니다. 단원고 여학생들의 객실이 있었고 미수습자인 조은화 양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일에는 조양이 쓰던 책가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의 신원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 신원 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수습본부는 밝혔습니다. 수습본부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로 유해를 옮겨 DNA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DNA 검사는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4층 중앙객실 수색 과정에서 꺼낸 진흙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작은 크기의 뼈 16점도 발견됐습니다. 뒤쪽 객실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서로 다른 사람의 유해로 보인다고 수습본부는 전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 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뼈가 많이 발견됐다는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가 다수 발견됐다는 어제 오후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돌 때 명주씨를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이란 글귀로 시작해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 가라고 맺었습니다. 이 글은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가 써서 안산 합동분향소 벽에 붙여둔 편지로 알려졌습니다. 이 댓글에 눈시울을 붉힌 네티즌들이 다시 댓글을 달아 공감했는데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 아이디 문변으로 쓴 댓글에서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적고 절절한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 글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글을 읽고 마음이 아파 댓글을 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참모에게 의견을 구한 뒤 글을 올린 거라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했습니다. 어제 전남지사 측에서 물러난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서울로 떠나기 전 목포 신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현장과 해수부 또 가족들과 해수부 사이에 서로 간에 어긋남이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얼굴과 체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수색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국방부 내 편의시설 운영권을 가진 업체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1살 이모 씨는 지난 2월부터 국방부 내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점의 운영권을 가진 A 업체가 매출액의 3.5%를 받기로 하고 이 씨에게 임대해 준 겁니다. 하지만 국유재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A 업체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씨에게 매출액 전부를 자기 업체 명의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영업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이 통장에서 몰래 1,000여만 원을 빼갔습니다. 이 씨가 항의하자 A 업체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매점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한 달 만에 폐쇄 조치 취하겠다. 49살 임모 씨도 지난해 3월 국방부 편의시설을 가진 B업체와 비슷한 계약을 맺고 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B업체는 1년치 임대료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요구했고 임 씨가 항의하자 식당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국방부에 사용료를 1년치를 납부해야 되니 이번 달 말까지 내라, 일방적으로.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들 업체는 임대를 해주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들이 요구하면 조건 없이 철수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두 업체의 실질적 대표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 책임을 진 국방부는 전매는 불법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생이 왕따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 측이 구설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자 쉬쉬하는 바람에 학교 폭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신시내티의 초등학교 화장실 앞 한 소년이 빨간 조끼를 입은 덩치 큰 누군가와 악수를 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손으로 쓰러진 소년을 가리키거나 발로 건드리기만 했지 누구 하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7분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은 8살 소년은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The assailant pulls him forward and slams him into the wall, and he is knocked unconscious. 뒤늦게 CCTV의 존재를 알았다는 학교 측은 화면만 봐선 폭행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학교 왕따 폭력을 근절하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It's happening to all these kids that are getting bullied and being disrespected, and it should stop. 학교 왕따 사건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이는 구설에 오르기 싫어하는 일선 학교들이 쉬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I just feel like enough is not being done, and I feel like stuff is being swept under the rug. 학교 측이 화장실 감시 감독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소년의 죽음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요즘 극장가에선 과거에 유명했던 영화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선보이는 이른바 리부트 영화가 화제입니다. 어떤 영화들이 있고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곽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괴물이 튀어나오고 밀폐된 우주선 안에선 쫓고 쫓기는 사투가 벌어집니다. 네, 에이리언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유명했던 그 영화를 다시 만든 리메이크나 속편이 아니라 리부트라고 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에이리언 탄생에 대한 얘기죠. No one's ever asked the question, who would create such a creature and why? Such an obvious question. 다음 달엔 미라가 톰 크루즈 주연의 공포 액션 영화로 재탄생하고 이어선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을 또 한 번 바꾸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1960년대 원작을 2010년대 리부트에 성공한 영화 혹성탈출은 올여름 세 번째 이야기를 내놓고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툼 레이더도 배우를 바꾸고 곧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영상미도 좀 새롭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좀 그 기존의 내용 답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새롭게 해석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손쉬운 흥행 방법을 선택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작의 후광 속에 관객들의 반응이 워낙 뜨겁다 보니 헐리우드 리부트 영화 열풍은 식을 기미가 없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오늘
오늘 곳곳으로 요란한 비와 함께 충청 일부 지방에선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지만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 5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지방에선 오전에, 전남과 제주도에선 낮에 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또 현재 서울과 중부 서해안, 강원도와 경북 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1도, 대전이 22도 등으로 중부지방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전주가 22도, 대구가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